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꼼찰청장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선 검증 국면과 더불어서 보니까 지금 양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우리 저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재명 이재명. 네. 전 최재형 얘기를. 양강구로. 최재형? 죄송합니다. 네. 최재형은 이제 시작했어요. 누구? 죄송합니다. 득본데? 예, 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형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윤석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빠르게 입당하는 거 보면 그래요. 나름 뭐 언지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선 2년 전 여론조사 빅3 안에 안 들어오면요, 뭐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게다가 또 익숙한 원희룡, 홍준표도 아니고 최재형? 최재형이 누굽니까? 누구? 예. 이런 분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 그럼 뭐 여당으로서는 땡큐죠.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자,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오늘의 우리 법조 이슈들을 다루는 꼼찰총장은 정치 이 카테고리 우리가 또 침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장용진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서재인 변호사님은 오시는 중이시죠? 네. 네, 그래요.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자, 메가 초유 6H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6H라고 해야 됩니까? 6H가 맞겠네요. 6H. 6시간 이내에 아, 이게 6hour. 그 6hour구나. 오. 네, 6시간. 알겠습니다. 메가 초유 6시간. 자, 여러분 초유를 아세요? 초유를 검색해 보면은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초유는 세상이라는 각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전쟁터에 나설 때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무기와도 같은 것. 우리가 통상 초유하면은 젖소의 출산 직후 착유된 모유를 말하는데 항균 물질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일명 노란 우유로 알려진 젖소의 초유. 이거는 일반 우유보다도 면역 인자와 성장 인자가 풍부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초유는 출산 후 언제 착유됐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유에 들어있는 막강한 면역 성분과 고농도의 영양분이 급속도로 줄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착유하는 게 낫겠죠. 초유 생산은 출산 이후 6시간마다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유는 빠르면 24시간 이내, 좀 저렴한 제품들은 72시간 이내에 착유된 초유인데, 그래서 오늘 소개할 메가 초유 6hour는 출산 직후 6시간 이내에 처음 만들어진 진정한 초유입니다. 그래서 메가 초유 6H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참 초물주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물리는 젖, 면역력이 높은 젖을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물주께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 참고로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6시간 이내에 초유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6시간 이내에 메가 초유는 오직 미국에서만, 그것도 단 하나의 회사 이뮤노다이나믹스만이 6시간 이내에 초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가 초유 6H는 미국 식약청과 미국 농산부에서 인증받은 것입니다. 이뮤노다이나믹스의 메가 초유를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면역을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나 성장 호르몬 성분의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메가 초유 6H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을 자도 늘 피곤한 분들, 근력이 떨어진 부모님들, 면역력 강화가 꼭 필요한 분들, 메가 초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차분 완판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메가 초유 6H, 김용민 TV, 메가 초유 6시간 초유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좀 먹어볼까요? 예, 이게 저 과립형으로 돼 있네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처음 나오면 얘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조금 걷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사실 초유인데 그 초유를 먹어야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젖은 그 새끼를 먹이는데 6시간 이내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초유에 다 큰 범주 안에 포함이 돼요. 그걸 먹어야지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데 왜 태어나면은 딴 건 못 먹여도 초유는 먹이라 그러잖아요. 엄마들을. 그 이유가
면역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요.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입에 넣자마자 사라져. 코끝으로 나와. 그래요? 들었어요. 이게 별 생각 없이 탁 털어 넣었는데 이게 진짜 옛날 분유. 옛날 아니 보리. 아니야. 분유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약간 분유는 밋밋한 맛인데 이건 약간 이렇게 상큼한 맛이 하나 그래요. 상큼한 맛이 살짝 약간 있습니다. 상큼한 맛이 첨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 분유 같은 가루라는 뜻이에요. 가루, 예. 가루 맞습니다. 가루입니다. 그래서 입에다 팍 집어넣으면은 네, 조금 털립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천천히 드시고요. 천천히. 그래요. 네, 이게 우유 같기도 하면서 요구르트 같기도 하면서 맞다, 요구르트. 약간 부드럽고 그런 게 있어요. 예. 물이랑 같이 드셔야 되겠어요. 네네네네. 요구르트 그 향이 약간 나요. 네, 요구르트 네. 딱 그런 향이 나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저 많이 먹고 싶네요. 아내가 태어났을 때 오빠들이 이제 아내가 먹을 분유를 몰래 먹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야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소가 네. 자기 새끼한테 주는 거 그거 좀 남은 거 갖고 이제 우리가 먹는 거지. 이거 뭐 그 새끼 소한테 가야 될 걸 그냥 우리가 다 송아지한테 먹을 거 먹이고 먹을 거 먹이고 남은 걸 먹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가책을 느끼지는 그러니까 마시고. 이게 예. 양이 적은 거예요. 아 정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일단 송아지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래 나머지 보니까 되게 적은 거. 그래서 초유의 범위가 24시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는 6시간. 이내. 네. 남의 젖을 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우리 새끼한테는 다 먹이고, 네. 먹이고. 남는 걸 드립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뭐냐면은 김부선 얘기입니다. 김부선 씨가 정말 뭐 이재명 지사가 한 마디만 하면 뭐 10마디를 합니다. 근데 어제 그 이동영 TV의 EJ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거기 출연하셨잖아요.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김부선 씨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의 소유자입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 그리고 뭐 과장, 그리고 허위. 이 논란도 아니죠.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이런 분의 말을 언론들이 너무 귀담아 듣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죠. 그게 이제 조회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기사들을 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정치인이란 이유로 공직선거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대방이 주장하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기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그냥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억측과 또한 마타도를 그대로 다 그냥 끌어안아야 하느냐 또 삼켜야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고소를 할지 말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말지는 변론으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사건이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관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예. 원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는 이제 모두들 다 잘 아실 건데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의 입증 책임 부담 원칙에 대해서 특수한 취급이 인정이 돼요. 원칙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검사가 김부선의 거짓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는지 네. 아니면은 부존재하는지 이거는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여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사이에 불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를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만약에 특정 기관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대한 것이라면 검사가 똑같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특정되지 않은 기관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거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 증명하는 게 더 쉽겠죠. 네, 그 김부선이가 자기가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되는 네. 거 증명할 수 있는 아니겠어요? 뭔가를 꺼내놓으면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런 사정이 이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이게 이제 고려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불륜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륜한 사실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면서 입증할 그 부담을 소명할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럼 제시해야 제가 좀 될- 정리하자면은 네. 김부선 씨는 나는 이재명하고 연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륜관계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러면은 김부선이 검사한테다가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뭐 동영상, 아무거나 일단 하나만 네. 내봐라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나 이 사람하고 불륜관계였다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아니에요? 정리를 너무 김부선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런 의무가 그래서 있는 거야. 네, 그때 네. 이제 제시해야 될 소명 자료는 이제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되냐면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춰야 되는 소명 자료여야 되고요. 그런 소명 자료 제시가 없거나 아니면 그 소명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탄핵되면 그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제부터 그런 것, 그 검사가 자기가 직접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규명할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나 저 사람하고 불륜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입증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본 판례는 한 2009년도 판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차라리 뭐 사실 적시 여부를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비판은 있는데 지금 대법원 법리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김무선 씨는 약 1년 정도 불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불특정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무선 씨가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갖게 되겠죠. 적어도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 아파트를 방문했다라는 근거 정도쯤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부선 씨가 제시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들을 이제 인터넷에 저도 한번 막 쳐보니까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탄핵이 이제 다 탄핵이 되고 됐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장했던 게 중요 부위의 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이게 또 탄핵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좀 김부선 씨에게 불리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사과문을 게시한 그런 사과문 사실이 있어요. 게시했어요. 나하고 이재명하고는 별관계 아니다. 뭐 저기 소송건이 있어서 내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뿐이지 그거 말고는 아무 사과문이 관계가 두 번이나 아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김부선 씨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태라면은 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김부선 씨가 들더라고요. 증거라고 제시한 게 세 가지였어요. 영수증 하나, 그다음에 사진 하나, 점. 이 세 가지였는데 그동안 증거랍시고 자기 말 예. 빼고 증거랍시고 내세운 게 그 세 가지. 근데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랑 함께 하지 않았다는 현장 부재 증명이 나오고 알리바이가 나왔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찍었다는 말을 한 또 다른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재명 지사 상관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직접 신체 검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재명이 김부선이 살고 있는 옥수동 아파트를 찾아갔었다라는 거라도 하나 갖고 와야만이 뭐라도 되긴 한 건데 이게 지금 이 법리가 뭐냐면은 적어도 피의자가 사건을 구체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검사가 뭐 소추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구체화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아예 이거는 일단 네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말한 놈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최소한의 구체화를 돼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김부선 씨가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본인의 주장이 그동안 엉터리였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도요 옛날보다 많이 안 봐요 김부선 해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다지 김부선 씨 말을 신뢰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얘 또 나왔네. 뭔가 썸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지 뭐 라는 식의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거 하나하나도 대선에서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용석 씨는 어떻게 변론을 펼치나요? 지금 보니까 그 점 관련해서 아주대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에게 검증 받았는데 아주대는 수원에 있고 수원은 또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지사가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모종의 영향력을 미쳐서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아주대병원에서의 그 검증은
그거는 의미 없다. 새로 검증하게 해달라.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건 김부선 씨가 민사소송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허언증 환자로 이렇게 몰았다. 그게 이제 제가 청구 원인, 소장을 안 봐서 청구 원인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뭐 그것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신체 감정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주대병원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이거였는데 법원이 아직 채택 여부는 결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기일에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진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법원에 증거 신청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증거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주대 병원의 감정 결과가 있지만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뭐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커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법원이 뭔가 이거를 좀 믿을 수 없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측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아주대병원에서 만약에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이거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네.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서 불기소 이유서에도 그거를 원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진단, 그 아주대병원 의사들 진단의 신빙성을 뭐 부인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지금으로선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단을 끊어줬다. 뭐 그런 뭐 일말의 뭐 뭐가 나와야 가능성이나 돼요. 뭐 이런 의심을 할 징후도 만한 없으니 근거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징후도 없으면은 없으니 그 자리에 기자들이 들어갔어요. 네, 기자들도 있었다고 하고 굉장히 한 여러 명이 보니까 3명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간 기자라면 만약에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괜히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어줬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그렇죠. 의사들이 그러니까. 미쳤습니까? 진짜. 그리고 2018년 이때 당시에 뭐 이재명 지사가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또 이제 그 사건 말고 분당 경찰서에서 그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난리가 났던 그렇죠. 그 피해잖아요. 그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거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생사 여탈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에 놓인 아주 그 위태로운 처지였다고. 그런 이재명을 두둔해줄 이유가 없지. 의사들이 자기 어떤 그런 직업을 걸고 그런 부정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위조를 나가지고 가지고 해줄 이유가 없지. 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체 감정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네, 네. 만약에 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다고 해도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신체 감정 같은 거는 민사에서는 의료 소송의 피해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해가 발생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내 신체를 감정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남의 신체를 감정해달라는 그런 감정 그건- 신청은 민사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있는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전자 그렇지, 감사 같은 친자 확인 거는 때. 그거는 이제 법원이 수검 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남의 신체를 감정할 때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해프닝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체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내 신체를 남한테 함부로 보이지 않을 권리는 건 아주 그거는 아주 그 거의 절대적 권리에 가깝거든요. 그렇지. 내가 내 신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특별하게 남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뭐가 있냐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부선의 허언증이잖아요. 허언증 환자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게 명예훼손인지 혹은 그것이 모욕인지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쟁점이죠. 그게 쟁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김부선 씨가 허언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성립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감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신체 감정을 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 한마디로 연쇄시 제 말로 어그로 끌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그로. 예.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강용석이 편이잖아. 강용석이. 그 양반이 왜 했는지쯤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좀 소동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원칙적으로 있지만 민사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가 불륜 관계를 주장을 할 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김부선 씨의 말은 허위다라고 반박하는 게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허위다라는 그 발언이 허위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륜 사실이 한 1년 이상 존재했다는 거를 김부선 씨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근데 현재.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좀 승소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거는 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소송을 걸면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을 안 안 거는 게 걸 낫죠. 거예요. 굳이 걸 이유가 없고요. 제가 제일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김부선 씨가 그렇게 계속 시끄럽게 굴면 굴수록 지금 볼 때는 오히려 김부선 씨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응을 해서 오히려 김부선 씨한테 주목을 가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부선 씨는 왜 이런 정말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벌일까 싶어요. 그 부분은 그분만이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분이 이재명 지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박주민 의원을 잡고도 굉장히 틀린 말들을 얘기를 했었죠. 뭐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인권 변호사인 시절에 뭐 자기를 도와줬는데 자기가 도와줄 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다가 그 관련된 사건이 뭐 굉장히 뭐랄까 자기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박주민 변호사를 굉장히 공격하는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박주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김부선 씨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들만 해도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김부선 씨가 2007년에 만났다가 뭐 2007년에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다 뭐라 얘기하면서 9개월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12개월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15개월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면서 계속 바뀌어. 그렇죠. 그 기간이 계속 만나진 않았을 텐데 왜 늘어나는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동갑내기 정치인과 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랑 김부선 씨의 나이 차이는 4살, 3살이 납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내용,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낙지집 가는 네. 그 사진 있잖아요. 이게 뭐 이재명 지사와 같이 갔던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조카였어요. 그러면 조카랑 셋이 같이 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조카 그러면 또 증언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재명도 맞다면 조카가 갔다면은. 증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조카가 증언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미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검증이 되어 왔던 글들인데 이거를 기자들이 쓴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들이 뭐랄까 사실관계 확인을 안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김부선 씨에게 맨 처음 나왔던 2010년 이때쯤에는 김부선 씨가 누구와 하룻밤 원나잇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해서 보니까 유부남이라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만났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난 시간이 되게 짧다라는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점점 길어져요. 아니 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30년간 비군으로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연애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저는 그 기자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기자들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보고 이거를 그냥 김부선 씨 말을 있는 그대로 쓴다면 이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그래서 어차피 이 지사로서는 뭐 지금 김부선이야 뭐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이 기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저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이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들한테 네. 요 페이스북만 그냥 옮겨서 쓰는 기자들의 그 행태나 아니면 국민적인 비난이 같이 이제 양쪽으로 하잖아요. 뭐 기자 이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가르지 않고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같이 욕을 먹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녹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페이스북을 확인하지 않고 쓰는 기자들은 따로 뭐 비판을 받은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어요. 정말로 황당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출입처야. 페이스북이나 SNS를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얘기를 기사라고 쓰는 놈들도 있고 지금 제가 하도 많이 욕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 없어졌던데 각종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글이 올라왔다더라 라고 해서 기사 쓰는 놈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애들은 많았어. 내가 아시아경제에 있을 때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을 한다고 제가 공개 비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거기서 회사에서 찍힌 거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어느 출처가 애매한 출처불명의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고스란히 싫어요. 그걸 또 좋다고
걔 이름 이선혜였던가 김선혜였던가. 근데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오늘이요? 오늘은 뉴스공장 아, 나갔는데. 오늘인가요? 아, 어제 아침에 뉴스쇼에 나가서 왜 김부선 씨 사실이 아닌데 고소를 왜 안 하시냐라고 하니까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일을 크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김부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2번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렇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2번이나 가짜 사과문을 쓰고 너를 보호했다. 한 번은 팬카페 운영자가 와서 사정해서 써줬고 2번째는 어떤 기자가 와서 시키는 대로 자기가 지시한 대로 사과문 썼다. 이 몬스터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고소를 정말 당당 고소를 당해도 이게 정말 아니 그리고 이 몬스터야 이거 모욕죄입니다. 이거 모욕죄예요. 그리고 가짜 사과문 쓰고 너를 보호했다. 이 자체가 지금 누가 그러래? 가짜 사과문 그리고 보호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사과문의 내용에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은 계속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리고 모욕죄라든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쉼 없이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이 자꾸 바뀌고 사과문도 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 사람이 한 번은요 가짜라고 해도 한 번은 내 마음과 달리 내 머리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쳐도 2번을 썼으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2번이나 그렇게 사과문을 쓰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이렇게 가짜라는 말을 본인이 쓴 거를 우리는 보통 서면에 자기 도장만 있어도요 까막눈이 아닌 이상 이거를 읽었다고 보거든요. 까막눈이 아닌 이상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유 그거 왜 이렇게 도장이 찍혔는지 몰라요 막 이래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까막눈이 아니면은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썼어. 뭔 머리가 있으면은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2번이나 한 거를.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계속 쓰면서 실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또 마치 저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선판에서는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맞아요. 정서와 맞아요.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은 이게 본선 가서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물론 이제 후보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려울 거야. 네. 김부선이 워낙 신뢰가 디폴트 상태니까. 네. 아마 뭐 이런저런 댓글 부대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온갖 추문들을 또 만들어낼 것이고 벌써부터 이슈를 그러고 생산해낼 겁니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없는 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이 그래도 왜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내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럼 아이고 제대로 그 알지 않고 자꾸 그 말이 도니까 도는 말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지 않고 사과를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썼으면은 그게로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니 저는 뭐 저 김부선은 뭐 계속 저렇게 지멋대로 하라고 하고 맞아요. 기자들 이게 정말 검증 없이 막 보도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야 잘못 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교훈을 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그 보도 테러가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그렇게 남의 SNS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가 마치 출입처인 것처럼 거기서 떠도는 얘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기사랍시고 쓰고 있는 애들을 그런 애들을 빨리 각사별로 다 있는데 각사별로 이제 없앨 때가 됐어요. 그 저기 기자들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근데 기자들이 뭐 이렇게 검증 없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아예 뭐 사전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사후적으로 그 기사를 가지고 결국은 또 고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들은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그 공인 이론,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조금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아유.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정말 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악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건 그거는 엄연한 불법이고요. 이제 기사를 인용하는 그 방법이 그냥 김부선 씨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인용을 했다고 해도 그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게 소문을 인용하는 것이어도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한번 쭉 보면은
저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기사들은 뭐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고소하는 게 사실 좀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아이고 이러니 참.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기가 허언증인데 자기가 고소했다 자기가 취소했잖아요. 이 김부선 씨의 말을 뭐 하나 신빙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사를 오히려 좀 더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것이야말로 출연하셔서 본인이 2번이나 그렇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뒤집듯이 모든 걸 뒤집는다는 거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포털 사이트가 언론을 망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이 김부선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과문을 2번이나 쓰고 시간이 지나면 또 뒤집고 난 다음에 앞에 거는 거짓말이었어 라고 하고 심지어 옛날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다른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포털 사이트라는 것이 언론을 망쳐버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포털 사이트만 해서 벌써 김부선이라는 사람은 벌써 사라져도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또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그렇게 하면 클릭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거를 이제 어떤 뭐 생계형 기자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 어떤 언론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혼자서 저 스스로의 계몽 운동을 한 게 있는데 제목이 자극적이면 클릭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저는 제목이 자극적이면 저는 클릭하지 말자. 이거를 저 스스로 뭔가 원칙으로 삼고 이제 좀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김부선, 이재명, 뭐 불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는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사건을 검토를 해보면서 제 나름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한 어떤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김부선 씨의 화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극장식 화법이라고 하나요? 그 에피소드들을 화법. 정말 재미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넉나가게 만들 정도의 그런 화술을 구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보듯이 뭐 MSG를 친다고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MSG를 이제 치다가 뭔가 사건이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렸는데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그리고 기자님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김부선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추상적인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두루뭉술한 불특정한 시점, 시간, 장소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특히 그리고 비 오는 날 노무현 대통령 49제 왜 가냐. 노무현 대통령 49대 비 안 왔어요. 비 언제 왔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을 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김부선에게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은 김부선의 관심사는 나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혹은 민사적으로 별 이득을 못 봤을 때 강용석을 어떻게 대할지. 지금 또 다른 변호사 한 명 더 선임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장 무슨 변호사라고 하는데 장영하 변호사님 이렇게 뭐 하면서 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뭐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뭐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재명의 뭐 저격수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로 선임됐을 때 무료 변론 해줬을 때도 처음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박주민 변호사를 굉장히 띄워줬고 그랬죠. 예,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하여튼 김부선 뭐 이 지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거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모해 위증 사건, 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 이런 네.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그 감찰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잠깐 모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모해는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설마 제가 개그 코너에 넣었습니다. 네. 유지는 영어로 유지. 유지이듯이 모해는 What are you doing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퇴임 검찰총장이긴 하지만은 태권주자로서 네. 더 큰 공직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윤석열 씨에게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뭐 물론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이거는 정치적 감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정치적 감찰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이게 법무부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 이후에 이제 조남과 직무대행이 있을 때 검찰과 함께해서 대검 법무부 합동감찰이라는 거를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을 했을 때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수사 처리 과정에서 그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재소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번 불러낸 것도 나왔고 그리고 관련한 사건들에서 조금 잘못된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라는 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요. 요거를 이제 모해 위증 사건을 한번 살펴봐라라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지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어온 사건을 뭐 인권부로 재배당한다던가 이렇게 돌려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죠.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재배당을 하려고 사본으로 이제 재배당을 한 점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짚으면서 검찰 수사 관행을 조금 바꿔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그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해서도 어떤 방안을 내놨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을 통하지 않고 그 수사팀이 직접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의자의 반론권을 이제 법제화한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서 어제 그 검찰 수사 관행이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그런 개선된 수사 관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건데, 근데 윤석열 씨는 이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막았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감찰부가 하던 거를 빼앗아 가지고 네. 조사 권한이 없는 인권부에다 넘겼고, 또 이제 그만두기 거의 직전이죠.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뺏어서 자기 측근 검사한테 넘겨가지고 결국 뭐 아무것도 규명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단단히 물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책임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네. 이제 검찰청법에 원래 검사의 그 상급자에 대한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 2003년도까지는. 근데 2004년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랑 상명하복 규정이 폐지는 됐지만 그 직무 이전권이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지금까지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의제기, 그러니까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급자의 지시가 부적당하다, 부적법하다라고 했을 때 하급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 상급자는 그 사건을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검사한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것은 뭐 징계 사유나 아니면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게 명백한데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선례가 없어가지고 좀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성립하는구나. 근데 이걸 난 덮고 싶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저걸 파는구나. 못 파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이거를 옮겼다면 저는 그거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유, 이게 선례가 당연하죠. 없어서. 근데 잘 당연하죠.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검사 기소 단계에서 1심 판결 단계에서 2심 판결 단계에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 보여서 나는 이거를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그 판단과 정말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뭐 생각 안 나십니까? 감찰 무마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지. 감찰 무마 사건. 아니 이렇게 너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기 하면은 특수부들이 그럼 기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생각나시잖아요. 감찰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마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더 그 뭐라 그랬어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는 더 감찰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기소하려고 의견을 냈다고요. 기소하려고 의견을 냈는데
싹 바꿔? 이거야말로 감찰무마랑은 비교가 이건 감찰무마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수사 외압 아닌가요? 이거는 수사 네. 외압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검찰 맞나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윤 전 총장이 정말로 우리가 종전에 기소해서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찰무마보다 더 심한 짓거리를 했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민주진영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니 왜 사실은 그런 합리적으로 해도 솔직히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아니 저는 민주진영 합리적 그거 관계없이 일단은 법적으로만 검토를 해본 거고요. 법적으로. 그렇죠. 신유진 네. 변호사님 비판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법적으로 합니다. 너무 네. 완벽하게 검토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더 말이 안 돼, 이건 정상이지. 진짜 이거는 완전히 기소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 검찰들의 논리를 가져오면 이거는 100% 유죄다. 유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저 무기징역이지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보면은 법리를 따지면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지금 비슷한 건으로. 저는 그래서 이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뭐 원전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원전이요? 막 네. 무대기로 직권남용 하는 거 보면서 기소하는 걸 보면서 야, 뭐 이렇게 하면은 검사들은 다 걸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지금 그 월성원전 거 가지고 지금 장관을 지금 기소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근데 그런 식으로 소문이 그렇게 없어요. 따지자면은 윤석열은 한 1000번 정도 기소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니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저는 뭐 다 조국 전 장관의 잣대로 갖다 대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신들의 논리로 당신들의 사건을 봐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기소 100번을 하고도 남죠. 아니 이상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맞아요. 전화해서 수사 외압했다고 전화한 거 그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해서 수사가 멈춰진 그 사건들만 모아도 요거는 사건이 엄청나게 아니 물론 커집니다. 총장이 네. 뭐 직무이전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게 아니 기소 의견을 내서 더 하겠다. 원래 직권남용 물론 우리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 직권남용이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안 돼요. 일단 직권이 있으니까 이제 직무 이전권이 있는데 그걸 잘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각하게 잘못 썼다니까. 있으니까 더- 직권이 있으니까 네. 직권남용한 너무 거예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이 있는 직권을 가지고 지나치게 남용한 거니까 어떤 분명히 반대의 들어가죠. 논리나 근거 있게 다른 의견을 내서 이 검사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이 더 타당하다 싶으니까 그걸 뒤집는 게 아니라 그 논리 없어. 이거 안 돼. 안 되니까. 얘 줘 네. 이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주라는데 왜 말이 많아? 직권남용이 이러지, 더 이죠. 들어간다. 그런 시각입니다, 저는. 예, 저는 이제 검찰 조직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신 변호사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사건들도 잘못됐고 이 사건도 기소되면 유죄가 그렇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앞에 사건은 정말 잘못됐고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소 한번 해보자. 진짜 진짜 해보자고. 월성 원전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막 기소 막 무대기로 된 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자기가 딴 데로 발령 나기 전에 기소하고 가면은 나중에 자기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발령 나기 뭐 얼마 전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아니면 그 정말 직전에 발령 나기 직전에 기소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막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윤석열도 자기가 한 만큼 이제 정산을 받을 때가 됐어요. 저는 이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말 안 해요. 정산을 한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분도 로엔피 기자 정산을 한번 해야 돼요. 음. 이렇게. 로엔피의 기사 제목 아닌가요? 정산의 네, 시간. 이제 정산의 시간이라고. 정산 앞에 솔직히 네. 겸허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거는 대선 주자로서 추궁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식이라면은 이거는 기소당할 짓이다. 저는 직권남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소당할 맞죠. 짓이다. 네, 그러나 그건 뭐 맞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판에 가게 되면은 유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아니, 판단은 여하간 판사가 하는 거니까. 윤석열식 기소나 작가라면 해보자고.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기소다. 범죄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 성렬형 얘기로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윤석열 아내 사건 수사팀. 네. 이제 뭐 저거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여기에 그 검찰 수사팀 회계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지금 검찰의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 회계 인력이 투입됐다는 거는 증거는 다 모아놓고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이미 그 수사를 거의 끝내간다는 얘기를 벌써 올해 초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언제 발표가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수사 전체가 진행된 게 근데 아닌가. 이거는 진짜 자료가 공개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거 본 건 아니지만 금감원에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봐도 굉장히 수상한 게 많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주인수건 사채도 마찬가지로 시가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이 거래 자체가 드러난 수사를 막 깊이 안 해도 드러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통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덮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이거는 정말 커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취재를 해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 그리고 말씀하셨던 발표만 남고 게. 있다. 그리고 딱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들리더라. 네. 라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 예. 원점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사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좀 부실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실하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앞 수사팀을 못 믿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앞 수사팀 믿고 못 믿고가 떠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검증을 하겠다는 뜻인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하고 있는 거 확실하고요. 다시 하는 과정에서 회계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 작전이 참 그래서 제가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독직 폭행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의 핸드폰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훈 핸드폰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사왔나? 아직도 안 사왔대요. 협상 중이랍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예 그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데 나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당장 사와가지고 뚜껑 열어라고 하는 판에 그걸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이걸 이래놓고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 끌고 있기죠. 즉 제가 지금 볼 때 검찰 내부에서 일부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간 끌기용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수사를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우리 좀 더 한번 확실하게 뭐 윤석열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증거는 확실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시간 끄는 놈들이 있다.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김태현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영 마음에 안 들어. 취재 내용이. 그러면은 취재한 거 갖고 들고 왔는데 야 이거 좀 모자라니까 좀 다시 한번 취재해보자. 우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증거를 좀 모아보자. 라고 해서 기사를 주저앉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검사들이 쓰고 있다. 아니 똑같은 방식 검사들이 지금까지 썼죠. 지금까지. 지금도 쓰고 있다. 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사줍시다 까짓 거.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조금 취재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하니까 검찰은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로서는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우리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런데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우리 좀 지켜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그런 분위기를 불을 자꾸 지르는 놈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빼앗겼던 수사권 다 찾아오고 공수처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움직이지 말고 일단 기다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아우 근데 진짜 이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한겨레에서도 그렇고 또 한겨레에서 한겨레 기자가 이제 새롭게 계속 취재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다 알려진 바로는 뭐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로부터 누구 선수를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담당했던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 회장에 대해서까지는 조사를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사건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금감원에 가서 가져가는 기록이 권 회장 관련한 기록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님 사건, 오천 조카 주범동 사건에서 보면은 오천 조카의 공범이 누구냐면은 익성 쪽이라고 판결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공범 이땡땡 이땡땡이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공범을 정말 제대로 눈만 뜨고 보면은 있는 공범은 빼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정교신 교수를 갖다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만 단독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범이 있는 사람이 또 권땡땡이라고 판결문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된다면 인정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 공범으로 보여지면 권땡땡 이분이 공범으로 보여지면은 이게 공소시효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더 이거를 좀 더 검토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공소시효가 조금 애매한데 공범의 공소시효 만료시까지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 뉴스타파가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이 사건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더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매장이 좀 많아요. 한 22개 정도 됩니다. BMW 공식 딜러 사이고요. 여기 원래 비상장사였는데
이제 그 다렌코라고 다른 회사를 사면서 우회 상장을 해요. 인수해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상장일 당일에는 평가 가격이 원래는 이제 5,760원 정도로 이제 평가됐었는데 9,000원 이상으로 이제 뛰어요. 뛰었다가 그 값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한 3월 달쯤 되니까 2,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 여기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크게 키우지 않는 한 이 회사는 계속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경찰 보고서 예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네. 내용을 조금 확보를 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권오수 회장이랑 그리고 선수로 나왔던 이모 씨, 이 사람이 만난 과정이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터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권오수 회장이 경영하는 미니 자동차,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 미니 자동차의 그 판매권을 이 도이치모터스에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장에서 만나서 선수 이 씨에게 소개해주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문헌대로만 좀 살펴보면 김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선수 이 씨한테 그냥 맡겼다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쩐주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사건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언론들의 이제 의혹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씩 뉴스에 나오고 그나마 작년이랑은 달리 조금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IP 그 계좌를 거래한 IP가 그 선수 이 씨의 거래한 계좌 IP랑 김건희 씨가 보유한 그 주식 거래한 IP가 동일 IP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도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신주인수권이 그렇게 막 얼마더라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그거를 이제 넘겼어요. 기관을 장외 사는 것보다 거래로. 싸게 맞아요. 네. 장외 거래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지금 보도가 예전에는 사실 보도가 막혀있었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거는 회장님이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녹취로. 그리고 내가 했지. 이거 따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 내가 한 거지. 아이 뭐 공소시효도 다 지났는데 그 얘기 그 녹취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보도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최모 씨인지 아니면은 김건희 씨가 그냥 아유 또 엄마가 또 이것까지 형이랑 살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그냥 가야겠다. 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그냥 내가 실제로 매수자가 맞다.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 녹취는 그냥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 거다라고 했다면은 뭐 김건희 씨가 갈지 이거는 참 한 분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 당시 특혜가 없다. 네. 이 특혜가 없으면 사실 가장 쉽게 이 논란을 잠깐이라도 피해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그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 끝나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계약서가 그 검찰총장 때 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이 계약서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때 최이배 의원이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이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이걸 좀 소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내지 않았었죠. 또 어쨌든 간에 계속 보도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수사 과정이 더 진전되는 보도가 있어서 한편으로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사실 공소시효가 그랬는데 왜냐면 2009년도, 2010년도 거래 있었거든요. 거래가. 그런데 공소시효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공범 관계로 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작했으면 사실 기소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진작 만약에 기소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소를 하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좀 더 기양할 거면은 철저하게. 하여튼 뭐 보시죠. 지금 현재 거나 제가 확인한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 예. 그거 부분이고 네. 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좀 더 철저하게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다 그렇죠. 뽑아내게 그러니까 아예 이 관련된 주변 사실까지 다 털어내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켜보시죠, 뭐 그거는. 그 공소시효 때문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마지막 거래인지 아니면은 공범의 마지막 거래면 공범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있었고 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검찰이 왜 갖고 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 아직까지 포렌식 프로그램 안 사왔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 그쵸. 연말부터 했지. 연말에 썼습니다. 예, 근데 벌써 8개월, 7개월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사지 않았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스라엘 일러스트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국내에 인력을 잠시 파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구매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점과 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 사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한동훈 사건은 추가적인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관심을 언론이 갖지를 않습니다.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보도를 하고 네, 있죠. 온리 원이죠. 열심히 보도를 네. 하고 그 있는 거고. 차이점은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혼자 독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한동훈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람하고 전생에 뭔 인연이었는지 내가 모르겠어. 부부. 부부. 맞아, 전생에 나 버리고 도망간 마누라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찾으러 댕기나. 지금도 아마 볼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무슨 건으로 이제 검찰청에 갔더니 그 감사님이 한참 이것저것 묻다가 정리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아유. 그 모니터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그렇겠죠? 네. 김현